1764년 6월 30일 프랑스의 제보당 14세 양치기 소녀였던 잔느 블레는 양떼를 돌보던 중 정체불명의 짐승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녀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용감하게 맞섰고 양들 또한 도망치지 않고 그녀를 둘러싸면서 잔느는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뒷걸음질 치다가 어두운 숲속으로 모습을 숨기는 거대한 짐승을 보고 잔느는 훗날 이렇게 회상하였죠. 그것은 늑대처럼 보였지만 절대 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대학살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 인근 지역의 어린 양치기들이 무차별적으로 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지가 절단되거나 머리가 떨어지는 등의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들이 늑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라 여겼죠. 당시 늑대에 의한 피해는 굉장히 잦았습니다. 늑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는 하였으나 힘없는 어린아이나 여성은 기회를 틈타 무리지어 습격하기 일쑤였는데요. 때문에 마을의 주민들은 안타깝기는 해도 크게 특이할 것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여차하면 토벌대를 조직하여 늑대들을 사냥하거나 쫓아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습격은 아주 치밀하고 영악하게 시도 때도 없이 이어졌고 사망자 수는 날로 늘어갔던 것이죠. 높은 고원에 위치해 있던 제보당은 가파른 협곡과 절벽들이 질비한 곳이었기에 습격에 대한 대응은 물론 피해에 대한 사후 처리 역시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하나같이 언급하는 늑대가 아니다라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 늑대 인간에 대한 공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죠. 늑대 같지만 늑대가 아닌 것, 늑대보다 더 크고 거대한 것, 사람을 가지고 노는 듯한 높은 지능까지 겸비한 괴수. 주민들은 그것을 짐승을 뜻하는 베스티아라고 부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희생자는 두 자릿수를 넘어섰고 부상자들 또한 나날이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짐승의 꽁무니조차 잡지 못하였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를 반복하였죠. 한편 제보당 지역을 관리하던 왕실 대리인 에티엔느 라포는 자신의 교구를 괴롭히는 정체불명의 짐승에 대한 보고를 매주 받고 있었습니다. 1764년 9월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10명에 중상을 입은 사람들 또한 수십 명에 달했는데요. 늑대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늑대인간 등 초자연적인 괴물에 대한 원초적 공포까지 농민들 사이에 짙게 번져나가고 있었죠. 자연의 힘이 넘치는 외딴 오지 제보당, 그곳의 숲에는 마법이 걸려있다. 아주 매혹적이고 강력하고 공포스러우며 또한 숭고하다. 라폰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괴수에 대한 습격 보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의 불안까지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재앙을 종식시켜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검토하던 라포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당시 프랑스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번졌던 대규모의 영토 싸움, 7년 전쟁이 종식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상태였던 건데요. 전쟁의 폐해는 차마 가시지 않았고 경제는 혼란스러웠으며 국민들은 단합되지 못했죠.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재앙을 국가적 사건 단열에 올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나라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역할을 급성장시켰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언론은 소식통의 역할을 하는 것을 떠나 국가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늘리는 데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죠. 당시 프랑스 언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르크류의 다비뇽 신문의 편집자였던 프랑스와 모레나스는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알리는 보도란에 제보당의 괴수 이야기를 싣게 됩니다. 이것은 프랑스 전역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오는데요. 정체불명의 괴수가 마을 사람 수십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다는 것은 이제 막 전쟁이 끝난 프랑스에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에 국민들 모두가 작은 시골 마을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태를 바라보던 지식인들은 이것이 국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읽은 에티엔느 라포는 장 바스티드 듀하멜 대위에게 해당 괴수를 찾아 사냥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죠. 듀하멜 대위는 당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프리메이슨의 후원을 받는 클레르몽 백작의 지원을 바탕으로 드래곤이라고 불리던 기병대 약 60명을 이끌고 제보당으로 향하였습니다. 이것은 듀하멜에게도 전쟁 이후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뒤아멜과 그의 군대는 괴수 사냥에 성공할 시 노동자의 1년치 급여와 맞먹는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받았죠. 머스킷으로 무장한 채 말을 타고 들어오는 기병대를 본 마을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당시 뒤아멜을 이끌고 온 기병대는 지금으로 치면 장갑차를 탄 특공대와도 같았는데요. 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최정예 병사들이었죠. 사람들은 머지않아 괴수의 정체가 탄로나고 기병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9월 15일 뒤아멜 대위는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는 농민들을 추가로 무장시켰고 그렇게 100명에 달하는 토벌대가 제보당 곳곳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금방 끝날 것 같던 수색은 예상외로 길어졌는데요. 말을 탄 수십 명의 기병대와 주변 지리에 능한 마을 주민들의 협동에도 불구하고 괴수는 단 한 번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 작은 실마리조차 흘리지 않았죠.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것은 그 와중에도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괴수는 기병대를 피해서 어린 소녀와 소년들을 사냥하며 다녔고 희생자들의 머리나 신체 일부를 보란듯이 마을 곳곳에 흩뿌려 두기도 했는데요. 뒤아멜이 기병대를 이끌고 현장으로 갔을 때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주검만이 놓여 있었죠. 기병대가 괴수에 의한 습격을 보고받고 현장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그로부터 20km 떨어진 곳에서 괴수에 의한 습격이 또다시 보고되었을 정도로 추격의 격차는 심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우거진 숲과 산으로 형성되어 있던 제보당 일대는 기병대를 생각보다 더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말은 금세 지쳐버렸고 기후나 환경에 익숙치 않았던 병사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괴수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이라도 한 듯 곳곳에서 신출귀몰하며 인간 사냥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끔찍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한 시신과 객과 짐승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발자국들 뿐이었죠. 기병대의 추격이 시작된 지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희생자들은 더욱 늘어났는데요. 이때까지도 군대는 괴수를 사냥하지 못했지만 수차례의 목격에 더불어 괴수와 직접 마주하기도 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몇 번 발생하였죠. 그것은 내가 살면서 본 가장 큰 개보다도 컸다. 황갈색의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는데 머리가 특히나 거대했다. 길다랗고 뾰족한 송곳니는 입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튼튼하고 강인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 산악지형을 달리는데 아주 능숙했다. 기병대를 이끌던 뒤아멜 또한 추격 중 괴수와 마주친 적이 있는데요.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였죠. 이 짐승은 한편으로는 아주 환상적이다. 말처럼 단단한 근육과 길다란 몸,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털까지. 이건 아마 괴물들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일 것이다. 그것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인지는 당최 알 수 없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대마저 자신에게 닿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인지 괴수는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대낮에 마을 한가운데에 출몰하여 어린이나 노인을 공격하기까지 했는데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사냥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재미를 위한 놀이에 불과했죠. 괴수에 의한 사망자는 12명이나 더 늘었고 중상을 입어 위태로운 이들까지 합하면 희생자의 수만 곧 30명에 달했습니다. 머스킷을 든 기병대는 귀신같이 따돌리면서 농기구로 무장한 힘없는 주민들에 대한 습격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죠. 10월 8일 외진 곳에서 작업하던 농부가 괴수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농부는 가까스로 도망쳐 마을을 향해 달렸는데요. 마을에는 한 무리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괴수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쫓던 사냥감을 추격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뒤아멜은 괴수가 기병대가 아닌 농민들만 습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를 머스킷으로 무장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마을에 있던 한 무리의 주민은 바로 이들이었는데요. 맹렬하게 달려오는 괴수를 본 그들은 배운 대로 자세를 고쳐잡고 곧바로 사격을 시작했죠. 첫 번째 총알이 명중하면서 괴수는 포유와 함께 땅에 고꾸라집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났는데요. 섬뜩한 건 총에 맞은 괴수가 도망치지 않고 곧장 총을 쏜 주민들에게 돌진했다는 것이죠. 당황한 주민들은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그중 3발의 총알이 괴수에게 명중합니다. 총 4발의 총격을 당한 괴수는 잠시 쓰러져 숨을 고르더니 벌떡 일어나 숲으로 도망쳤는데요. 뒤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기병대가 혈흔을 따라 추적을 시작했지만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죠. 며칠 뒤 한밤중에 발을 절뚝거리며 숲을 돌아다니는 괴수가 마을 주민이었던 장 샤스텔에 의해 목격됩니다. 그것은 습격과 추격이 시작된 이래 괴수가 처음 입은 부상이었는데요. 부상을 입은 괴수가 금방 잡힐 거라는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죠. 한동안 잠잠하던 그것은 초겨울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욱 집요하게 인간을 사냥했습니다. 괴수는 총격 사건 이후 더 영악하고 치밀해졌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 5명의 주민들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죠. 해가 바뀌고 1765년 2월 뒤아멜의 기병대는 그때까지도 괴수를 사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쯤 되어 마을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는데요.
처음의 기대와 달리 그들이 전혀 실적을 내지 못할 뿐더러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민들의 집에 묵거나 식량을 갈취했기 때문이죠. 루쿠리의 다빈용 신문에서는 제보당에서 일어나는 사건 소식이 연이어 보도됩니다. 강력한 후원을 받는 듀아멜 대위와 드래곤이라고 불리며 명성을 떨치던 기병대가 몇 달째 괴수를 사냥하지 못하고 되려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는데요. 이 소식은 결국 국왕이었던 루이 15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루이 15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대가 짐승 하나 잡지 못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에 매우 격분하였습니다. 그는 곧장 늑대 사냥꾼을 수소문하였고 그렇게 노르망디에서 이름을 날리던 늑대 사냥꾼 보메슬 드네발이 왕의 부름을 받고 왕실에 입성하는데요. 그는 최고의 정찰병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사냥꾼으로 활동하던 기간에 사냥한 늑대의 수만 무려 1200마리에 달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죠. 그는 명을 받들어 자신의 아들과 사냥개를 끌고 제보당으로 출발합니다. 드네발이 제보당에 도착하자마자 주장한 것은 괴수 사냥에 대한 독점권이었습니다. 원래는 듀아멜 대위의 기병대와 같이 팀을 이루어 사냥을 할 계획이었으나 드네발은 그들을 그저 걸림돌이라고 여겼는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 잠시 동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듀아멜 대위와 그의 기병대에게 마침 새로운 임무가 떨어지면서 그들의 기싸움은 별탈 없이 마무리되었죠. 2월 말 제보당에 도착했던 드네발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사냥을 준비합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무작정 추격을 했던 듀아멜과 달리 짐승들의 습성을 잘 파악하고 있던 드네발은 제보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상대하는 괴수의 정체를 파악하고 행동 패턴을 추측하였는데요. 그러던 중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지만 드네발은 자신의 명성을 걸고 싸우는 이 괴짐승에게 누구보다도 만전을 기했죠. 그러는 사이 괴수의 이야기는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영국 언론은 동물 하나를 잡지 못해 쩔쩔매는 프랑스의 국력을 조롱하였는데요. 제보당의 괴수는 이제 나라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4월 21일 자신의 대결 상대가 아주 거대한 늑대라고 판단한 드네발은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사냥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전 준비는 빛을 발했는데요. 사냥을 시작한 당일에 괴수와 맞닥뜨렸던 것이죠. 하지만 드네발은 자신의 아들 사냥개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총을 챙기려 가는 중이라 무장한 상태도 아니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드네발을 지그시 노려보던 괴수가 그를 공격하지 않고 숲속으로 몸을 감추었다는 것이죠. 며칠 뒤 오후 6시 30분경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던 마을 주민 말렛이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린 양치기를 뒤에서 덮치려고 하는 괴수를 목격합니다. 그는 즉시 소리를 질러 양치기를 구하고 구비해 두었던 총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말렛은 도망치는 괴수의 목에 한 발의 총알을 명중시키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그것은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기어코 마을을 탈출하고 맙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드네발은 마을 남성 20명과 함께 야수의 흔적을 추적하였는데요. 목에 총을 맞았다면 분명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 여겼죠. 드네발은 머지않아 숲속 어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는 괴수와 마주하거나 이미 죽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괴수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 멀리 떨어져 있던 다른 마을에서 괴수에 의해 한 여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괴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건재함을 잔악하게 과시하였죠. 드네발이 제보당에 온 지 3달여가 지난 5월 그 또한 괴수 사냥의 갈피를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마을 주민들은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는데요. 그들 중 일부는 교구 관리자였던 엔티엔느 라푼에게 드네발에 대해 불평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드네발은 자신이 아주 끔찍하게 쓸모없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만 사냥꾼인 이 노르만인의 뻔뻔함을 왕실 권력자들에게 하루빨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왕실은 그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주었지만 국가적 칭송을 받던 늑대 사냥꾼은 추격에 연이어 실패합니다. 결국 루이 15세는 왕실 군대의 총기 담당관 프랑스와 앙투안을 제보당으로 보냈는데요. 왕실 내 최고의 명사수 8명과 전문 사냥꾼 6명도 앙투안과 함께 명을 받고 제보당으로 향하였죠. 그렇게 괴수의 첫 번째 습격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1765년 6월 20일 프랑스와 앙투안이 일행과 함께 제보당에 도착합니다. 앙투안은 드네발과 합류하여 그간의 추격과 피해 상황을 전해받았는데요. 무려 10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200명의 부상자라는 실로 충격적인 수치였죠. 국가 분위기를 고려한 루이 15세가 더 이상 사망자를 취합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건수를 합하면 사망자는 100명을 훨씬 넘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괴수는 자연재해보다도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드네발 또한 압도적인 대결 상대 앞에서 마음이 꺾인 듯 보였죠.
드네발은 결국 자신의 명성에 보답하지 못한 채 왕의 명령에 따라 제보당을 떠났습니다. 자체적인 조사를 이어간 앙투아는 예상 외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제까지의 악명과 달리 제보당의 괴수라고 불리던 짐승의 정체가 지극히 평범한 늑대라는 것이었죠. 발자국의 크기로 보나 관찰되는 흔적으로 보나 특이할 것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왕실에게 사냥개 몇 마리를 요청한 뒤 곧장 추격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앙투안과 그의 사냥팀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추격은 3달여간 이어졌죠. 그러던 9월 18일 괴수가 출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외딴 마을에서 습격 보고가 들어옵니다. 곧장 출동한 앙투안은 저 멀리 괴수로 추측되는 커다란 늑대를 보고 곧장 총을 발포했는데요. 총은 늑대의 눈에 명중했지만 늑대는 곧장 몸을 일으켰고 앙투안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죠. 총을 재장전할 시간이 없던 앙투안은 사냥용 칼을 뽑아들고 치명상을 입은 늑대와 뒤엉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왕실 사수와 사냥꾼들이 합세하여 근거리에서 총을 쏘았고 늑대는 몇 미터 정도 걸어가더니 풀썩 쓰러져 숨을 거두었죠. 그것은 앙투안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조금 크기는 해도 평범한 늑대였죠. 마을 주민들과 뒤아멜의 목격에서 언급되었던 괴물과도 같은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앙투안은 늑대에 의한 피해가 늘어가면서 두려움을 느낀 이들에 의해 표현과 묘사가 과장되었던 것이라 여겼는데요. 앙투안은 늑대의 시체를 챙겨서 왕궁으로 향하였죠. 루이 15세는 크게 기뻐하며 제보당의 괴수가 죽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신문에서는 재앙이 종식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앙투안의 위협을 찬양하였는데요.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던 제보당에도 모처럼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2달여의 시간이 흐른 1765년 12월 짧았던 평화가 끝나고 제보당에서 의문의 짐승에 의한 습격 사건이 다시 보고됩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별개의 동물일 것이라 여겼는데요. 악명 높던 제보당의 괴수는 이미 죽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주민들에게서 들려오는 목격담은 일전과 같았습니다. 늑대 같지만 절대 늑대가 아닌 것. 괴수는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집요하게 쫓는 일당들이 물러나길 기다렸던 것처럼 한동안 몸을 숨기다가 다시 나타난 듯 보였습니다. 제보당에서 부활한 악몽은 또다시 신문에 소개되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요.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의 재 속에서 다시 피어오른 불길은 금세 맹렬히 타오르기 시작했죠. 앙투안이 죽인 늑대는 악의 창시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잡은 늑대가 제보당의 괴수라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았다. 이에 영웅으로 대우받던 앙투안에게 곧장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앙투안은 자신이 죽인 짐승이 제보당의 괴수라 불리던 야수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미 골머리를 썩을 대로 썩은 왕실 또한 괴수가 죽었다는 공식 선언을 처리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되죠. 앙투안이 죽인 동물은 100명의 사람을 잡아먹은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앙투안은 제보당에서 사냥한 평범한 늑대 3마리를 데리고 왕실로 돌아갔고 그중 크기가 제일 큰 것을 골라 왕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괴수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지역 관리자였던 베스드라 베시에르는 자신이 보았던 앙투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왔으나 앙투안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또한 다시 제보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못 박았죠.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된 바에 따르면 프랑스와 앙투안은 자신이 잡은 늑대가 진짜 제보당의 괴수라고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고 직접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것보다 확실히 덩치가 큰 늑대였죠. 하지만 어찌됐든 공격은 다시 시작되었고 제보당에는 새로운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영웅을 자처했던 것은 마을 주민이었던 장 샤스텔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선술집의 주인으로 일전에 절뚝거리는 괴수를 목격하고 기병대에게 알렸던 그 주민이었죠. 장은 아주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60세가 다 되었던 그는 마을 주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던 술집 주인이자 사랑하는 아내를 둔 남편이었죠. 가끔 사냥을 나가기는 했지만 누가 보아도 괴수를 잡아낼 적임자는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몇몇 자원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었고 그들은 낡은 머스킷과 얼마 없는 총알을 챙겨 들고 괴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추운 겨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을 돌아다닌 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때였습니다. 장과 일행 앞에 느닷없이 괴수가 나타납니다. 그곳은 몸 곳곳이 성한 곳이 없었고 총상으로 보이는 상처와 흉터들이 가득한 아주 거대한 짐승이었는데요. 괴수는 공격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서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죠. 훗날 교구 기록 보관소에 기록된 그날의 일화는 이러합니다. 괴수는 이제까지의 여정을 끝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가만히 서서 장 샤스텔을 바라보았고 장 샤스텔은 보고 있던 책을 덮고 안경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오래된 머스킷을 꺼내들어 망설임 없이 야수를 쏘았다.
괴수가 총상을 입자 곧장 사냥개들이 달려들었고 1년을 넘게 악명을 떨치며 100명을 넘게 잡아먹었던 제보당의 괴수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후 괴수에 의한 습격 보고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제보당을 오랜 시간 괴롭혀온 재앙이 마침내 종식된 것인데요. 교구 당국은 장 샤스텔에게 그에 걸맞는 포상금을 지급했죠. 장이 괴수를 잡았을 때는 포상금이 노동자의 5년치 수익과 맞먹는 정도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장은 그것을 함께한 사냥꾼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죠. 장 샤스텔의 일화는 현재까지도 지역 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 또한 세워져 있습니다. 괴수의 시신은 샤레의 베스크 성으로 옮겨집니다. 왕실 공증인이었던 로우 엔티엔 마리는 지역 외과 의사였던 블랑제의 도움을 받아 괴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괴수의 시신을 토대로 작성된 특별한 동물 보고서는 분실되어 알려지지 않다가 1952년 기적적으로 발견되며 세상에 드러났죠. 위턱에 20개의 이빨, 앞니 6개와 송곳니 2개, 어금니 12개, 아래턱에는 22개의 이빨과 2개의 송곳니, 14개의 어금니. 이것은 분명한 객과 동물이다. 마을 사람들이 증언한 흉터와 상처도 같은 부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체중은 60kg에 가깝다. 보고서에서는 괴수의 신체 사이즈가 부위별로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개 혹은 늑대와 비슷해 보였으나 덩치가 아주 컸는데요. 40kg 내외의 평균 체중을 가지고 있는 수컷 늑대의 1.5배에 달하는 무게였죠. 왕실의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짐승의 종류는 정확히 명시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늑대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괴수의 정체를 함부로 단정짓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후 괴수의 시신은 베스크 성에 전시되었고 소문을 전해 듣고 프랑스 전역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듭니다. 영주와 백작들,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 일반 대중들까지 그들은 한 마을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전락시켰던 괴수를 마주하며 뒤늦게나마 두려움에 떨었죠. 이 소식은 루이 15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괴수가 전시되어 있던 곳까지 행차할 수 없었던 왕은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 드 비퐁 백작에게 베스크 성에 방문하여 괴수를 조사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비퐁 백작은 박물학자이자 생물학자로 괴짐승을 조사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적임자였죠. 하지만 성에 도착한 비퐁은 조사는커녕 짐승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름에 접어들기 시작한 무덥고 습한 날씨, 죽은 지 수일이 흐른 박제 처리가 되지 않은 짐승의 시체, 그리고 100명에 달하는 희생자들로부터 서린 원령까지 이러한 모든 악조건들은 괴수의 시신을 단시간에 끔찍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썩혀버렸는데요. 비퐁은 코를 감싸쥐고 멀리서 바라보며 그것은 커다란 늑대로 보인다라는 소견밖에 낼 수 없었죠. 비퐁 백작은 파리로 돌아와서도 악취의 후유증으로 15일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정도였고 훗날 자신의 저서에 악취를 오랫동안 들이마시는 바람에 6년 동안이나 몸이 불편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퐁 백작이 돌아가고 나서 시신은 곧바로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역사에 핏빛 획을 그은 괴짐승을 마주한 생물학자마저 돌아섰을 정도의 부패 상태였기 때문에 성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뼈 한 조각조차 남아버리지 못한 제보당의 괴수는 다수의 목격담과 몇 장의 보고서만으로 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괴수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견해와 가설들이 숱하게 제기되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이것이 많은 이들이 증언한 대로 늑대였다는 것이죠. 먼저 확실한 것은 괴수가 객과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외형뿐 아니라 행동이나 공격 패턴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단서들을 취합해 보았을 때 이것이 커다란 늑대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 같지만 늑대라는 쉬운 정답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우선 해당 개체가 무리 생활이 아닌 단독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늑대는 기본적으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무리지어 움직이는데요. 괴수는 오로지 혼자서 활동하였죠. 흩어져 활동하는 늑대 무리가 개별적으로 목격된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외형 묘사는 전부 하나의 대상으로 귀결되는 듯 보였고 1년 동안 괴수에게 입힌 다양한 상처들은 모두 흉터가 되어 시신에 빠짐없이 남아있었습니다.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는데요. 1.5배의 체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커다란 개체가 아닌 별개의 짐승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죠. 무엇보다 누구보다 늑대라는 존재에 대해 많이 겪어왔고 잘 알고 있는 농민들이 늑대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 그것을 근거리에서 관찰한 전문가들 또한 늑대와 다르다고 언급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량 살상의 공포로 인해 그 묘사가 과장된 부분도 일부 있었겠지만
당대에도 짐승에 의한 대규모 피해는 그 원인이 되는 동물을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1685년 안스바우 공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먹은 안스바우의 늑대인데요. 이것은 제보당의 괴수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닌 안스바우의 늑대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유독 큰 머리, 삐져나온 송곳니, 검은색 줄무늬, 황갈색 털, 튼튼하고 뭉툭한 꼬리 등 늑대라고 여기기에는 부합하지 않은 단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에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맹수가 아니냐는 가설이 제기되기에 이르죠. 1217년 레이몬드 6세에 의해 설립된 보케르 박람회는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며 18세기 프랑스까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1760년대에는 연평균 12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보케르 박람회를 찾았는데요. 박람회를 통해 거래되는 돈이 국가 간의 무역 매출액보다도 높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죠.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각종 진기품들과 희귀한 동식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자나 하이에나가 전시 혹은 판매되다가 탈출하였고 그것이 제보당의 괴수가 되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실제로 괴수에 대한 묘사 중 머리가 유독 거대했다라는 대목은 마치 하이에나를 떠올리게 하죠. 생각보다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는 하이에나는 뛰어난 사냥술에 더불어 발달한 두개골과 턱에서 나오는 가공할 치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이에나는 최고 1100 psi라는 엄청난 치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늑대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사자의 700 psi보다도 높은데요. 하이에나는 강한 치악력을 바탕으로 짐승을 뼈째 씹어먹기도 하죠. 이것은 제보당의 괴수가 희생자들의 신체를 손쉽게 절단하고 훼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주로 습격하였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적은 사냥감을 주로 노리는 하이에나의 습성과도 잘 부합하였는데요. 암컷 하이에나의 경우 커다란 개체가 60kg 전후의 체중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괴수가 검은색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었다는 목격담은 줄무늬 하이에나와 흡사해 보였죠. 만약 제보당에 출몰했던 괴수가 하이에나였다면 그것을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마을 주민들은 이것과 가장 비슷한 늑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발달한 상체에 비해 하체가 짧아 폭발적인 속도를 내기 힘든 신체 구조라는 점, 사바나 평원에 살던 하이에나가 울창한 산속을 제집마냥 누비는 것은 무리라는 점,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 단독 사냥에는 약하다는 점 등이 반박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괴수의 정체는 박람회를 탈출한 하이에나였을까요? 이 외에도 늑대가 아닌 다른 동물이라는 가설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직 갈기가 자라지 않은 미성숙한 숫사자였을 것이다. 나무를 잘 탄 것으로 보아 퓨마와 같은 대형 고양이과 맹수였을 것이다. 마스티프 같은 대형 개와 늑대의 하이브리드였을 것이다 등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그 무엇도 괴수의 특징들을 전부 대변하지는 못하였죠. 이에 괴수가 멸종을 피해 살아남았던 고생물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약 1만 년 전에 멸종한 대형 객과 동물 다이어 울프였는데요. 현생 늑대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덩치, 1.5배의 치악력을 가졌던 다이어 울프는 오래전 사라져버린 고대종입니다. 제보당의 괴수가 늑대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비정상적으로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그것이 멸종을 피해 극소수 살아남았던 고대 맹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이어 울프는 평원, 산림, 사막 등 환경을 가리지 않고 서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발 고도 2000m 이상의 높은 지역을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살아남은 다이어 울프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아메리카에서 번성했던 이들이 프랑스까지 건너온 경우에는 설명이 힘들었죠. 몇몇 이들은 하이에노돈 같은 그보다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생물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에노돈은 평균 체중, 검은색 줄무늬, 거대한 머리 등 외형적으로는 제보당의 괴수와 흡사했고 유럽에 서식했던 종이었으나 멸종을 피해 살아남았다고 하기엔 그 세월이 너무나 아득했는데요. 하이에노돈이 번성한 시기는 마이 5세로 지금으로부터 적게는 600만 년 전, 많게는 2300만 년 전이었죠. 1911년 몽펠리에 의과대학의 의사였던 푸에흐 박사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색다른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짐승이 아닌 미치광이 연쇄살인마에 의한 범죄였다는 것인데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디스트들이 제보당의 괴수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당대 늑대인간을 두려워하는 정서와 부합하여 탄생한 커다랗고 잔혹한 범죄이며 그것이 실제 늑대 등의 맹수에 의한 피해와 뒤섞이면서 정체가 불확실한 괴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목격담 중에는 괴수가 뒷다리로 서서 두 발로 걸어다녔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 개입설은 낮은 신빙성으로 인해 학자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죠. 제보당의 괴수를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들은 26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그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존재일 가능성 또한 여전히 있는 것이죠.
제보당의 괴수, 칼도, 총도 두려워하지 않네. 하늘에서 보내진 7번째 창조물. 제보당의 짐승신의 진노가 임하기 위해 미사와 설교자들을 벌하기 위해 왔다. 수백 명에게 쫓겨도 결코 잡히지 않을 그는 끝없이 방황하며 모두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또한 그들을 모두 데려갈 것이다. 우리의 치명적인 구원자 제보당의 짐승이 왔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